입으로 해드릴까요? 예. 최민호 어르신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야 고맙죠. 지연 씨가 받아준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구려. 그날 욕실에서 우리 사이의 모든 선이 무너졌습니다. 42살 유부녀와 67살의 호라비 어르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샤워기를 끄고 타월로 어르신의 등을 닦아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최민호 어르신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지더니 아래쪽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건강하시다는 증거예요. 제가 담담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은 계속 당황하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에 살고 있는 서지연입니다. 올해 42살이에요. 결혼한 지 15년째인데 남편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운영하던 요가원이 문을 닫은 후로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할 일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었죠. 그런 제게 최민호 어르신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웃 간병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금기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67살과 42살, 19살 차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별빛 낭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3주 전 눈이 내리던 목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어요. 울산 남구 8층 빌라. 저는 창밖으로 공원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11시 남편 준혁은 이미 출근한 지 오래였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준혁에게서 온 문자였죠. 오늘도 회식 있어. 늦을 거야. 결혼한 지 15년째 남편은 점점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달랐어요. 그땐 제가 운영하던 요가원이 있었거든요. 매일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며 바쁘게 살았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준혁은 처음엔 위로해줬어요. 천천히 쉬면서 다른 거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저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린 이미 2년째 섹스리스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곤해서 남편이 바빠서 하는 핑계였지만 어느새 2년이 흘렀어요. 남편은 제게 손도 안 대고 저도 남편한테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죠. 우린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점심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준혁의 지갑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면서 깜빡한 모양이었죠. 저는 지갑을 들고 회사에 전화하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지갑 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유성호텔, 객실료 15만 원.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준혁은 야근한다고 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호텔이요? 야근한다고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의 것들이었죠. 그때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준혁의 핸드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거든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나,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유나, 준혁이 자주 언급하던 회사 후배였습니다. 26살의 젊은 여자,
준혁은 늘 그 후배가 일을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칭찬했었죠. 그게 이런 의미였던 걸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는 없지만 그래도 부부로서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저도 요즘 준혁에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요가원 문 닫고 나서 저는 우울해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줄었어요. 밤에도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곤 했죠. 2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8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공원이 한적했습니다. 제 마음처럼 고요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가 되어도 준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유나를 만나러 갔겠죠.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은편 집 문 여는 소리였죠. 저는 문구멍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최민호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67살의 호라비 어르신, 퇴직한 대학 교수로 혼자 사신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공손하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죠. 어르신이 신문을 가져가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휘청하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돌아섰어요.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그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계신데 무릎까지 안 좋으시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제 걱정도 많은데 남의 걱정까지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다가 샤워도 안 하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집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제가 사준 적 없는 향수였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전 10시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맞은편 최민호 어르신 집 문 앞에 신문이 사흘치나 쌓여 있었거든요.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그대로네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저는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딩동, 이번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평소와 달리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맞은편 사는 서지연입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런데 최민호 어르신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서 계셨거든요. 아, 지연 씨, 죄송합니다. 무릎을 다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네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나흘 전에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무릎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답니다. 정형외과 진단 결과 수술은 필요 없지만 최소 한 달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르신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부산에 있고 딸은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이런 몸으로 누구한테 연락하기도 민망하고요.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간단한 거 챙겨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최민호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간병비는 당연히 드려야죠. 아니에요. 그냥 이웃끼리. 아닙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문 간병인의 절반 정도지만 제 형편상 그게 최선입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돈도 필요했거든요. 요가원 문 닫고 나서 수입이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제가 내일부터 오후에 들를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오후 2시쯤
최민호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점심 데워드리기, 약 챙겨드리기, 냉찜질 준비하기,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렇게 신세를 지니 정말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저도 어차피 혼자 있는데 오히려 할 일이 생겨서 좋아요. 최민호 어르신은 점잖고 교양 있는 분이셨습니다. 대학교에서 국문학과 교수로 일하시다가 65살에 정년 퇴임하셨다고 해요. 부인을 5전의 폐암으로 여의셨고 그 후로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가끔 후배 교수들 논문 자문 일을 하시지만 대부분은 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매일 수영장에 다니셨는데 이번에 무릎을 다쳐서 못 가신다며 답답해 하셨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어르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지연 씨는 어떻게 이 동네에 오셨어요? 남편이 울산 공장으로 발령받아서 5년 전에 왔어요. 아이는 없으세요? 네,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도 늦게 결혼해서 자식이 둘뿐이라 외롭습니다. 어르신과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남편 준혁과는 달리 어르신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거든요. 제가 요가원을 운영했다고 하니 관심 있게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저는 어느새 어르신 댁에 가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챙겨드리고 약을 드린 후 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르신을 부축해서 소파까지 모시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팔을 잡았을 때 느껴진 단단한 근육, 67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반팔 셔츠 사이로 보이는 전완근도 탄탄했고요. 수영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팔이 정말 튼튼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서 어르신을 쳐다봤어요. 어르신은 제 시선을 눈치채셨는지 조금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아, 네,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방금 느꼈던 그 단단함, 그 따뜻한 체온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유부녀인데?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내내 자꾸 어르신의 팔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준혁은 운동을 안 해서 팔이 가늘었거든요. 어르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분은 67살이시고 나는 유부녀야.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랑 있잖아. 2년 동안 나한테 손도 안 댔잖아.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6시쯤 어르신 댁을 찾았을 때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너무 부끄러운 부탁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샤워를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 때문에 욕실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요.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의 샤워를 도와드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어르신도 제 표정을 보고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무리한 부탁이었네요. 저는 어르신의 곤란한 표정을 보며 생각했어요. 혼자 사시는데 무릎까지 아프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지만 선을 넘는 일이기도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저도 유부녀고 어르신도 그러시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혼자 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혼자 샤워하시다가 또 넘어지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오후 2시에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점심을 데워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어르신은 평소처럼 감사하다고 하셨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셨죠. 아무래도 어제 샤워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간병인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어르신이 혼자 샤워하시다가 또 미끄러지시면 어떡하지? 이번엔 더 크게 다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유부녀고 어르신은 67살이셨으니까요. 저녁 5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연 씨.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야근, 저녁 먹지 마. 또 유나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고 저는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큰 소리였어요. 밖에서 난 소리여서 희미했지만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어르신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맞은편 어르신 집 문 앞에 서서 귀를 대봤어요. 안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어르신, 이번엔 조금 더 약한 신음만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는 손잡이를 돌렸어요.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세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민호 어르신이 욕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샤워 중이셨고 그대로 다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다 본 후였습니다. 어르신도 당황하신 건 마찬가지였죠. 지연 씨,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괜찮으세요? 무릎이 또. 저는 부끄러움을 억누르고 어르신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고개를 돌려도 욕실이 좁아서 계속 보였거든요. 67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체격이었습니다. 꾸준히 수영을 하셨다고 했었죠.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단단한 팔 근육,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저는 어르신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어요.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의 몸이 제 몸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고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일으켜 세우고 나니 더 곤란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무릎 때문에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으셨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괜찮아요. 사고니까요. 그런데 저는 망설였어요. 씻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 씨,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안 돼요. 또 넘어지시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타월을 가져다 어르신께 두르고 샤워기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르신의 등을 씻겨드리기 시작했어요.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눈을 돌리려고 했지만 좁은 욕실에서 그게 쉽지 않았어요. 등, 어깨, 팔 조심스럽게 타월로 닦아드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의 피부가 따뜻했습니다. 건강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67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튼튼하실 수가. 저는 점점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르신이 다치셨으니까요. 한참 후에야 샤워를 마쳤습니다. 어르신은 가운으로 갈아입으시고 저는 물기를 닦았어요. 거실로 나와 차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방금 느꼈던 어르신의 체온, 단단한 근육, 건강한 체격,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나는 정말 최악의 여자야. 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욕실에서 쓰러져 계시던 어르신, 부축하며 느꼈던 단단한 팔 근육, 따뜻한 체온,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 준혁은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유나와 함께 있겠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42살 유부녀인 제가 67살 어르신과 그런 일을. 죄책감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 또 어르신을 뵙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스스로가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지만 간병은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어떤 얼굴로 어르신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호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지연 씨.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어제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데워드릴게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욕실에서 있었던 일, 제 손으로 부축했던 일, 느꼈던 그 단단함.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어르신이 67살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은발이긴 하지만 얼굴엔 주름이 별로 없었고 체격도 건장하셨거든요. 꾸준한 운동 덕분이겠죠. 지연 씨, 네. 어제 일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어르신이 다치셨으니까요. 그럼 다행입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연 씨가 없었으면 어떻겠을까 싶어요. 어르신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사의 말이었어요. 오후 내내 간병일을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의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지연 씨는 남편분과 사이가 좋으세요? 어르신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라도?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께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오래되니까 그렇죠, 뭐. 지연 씨 같은 좋은 분을 남편분이 소중히 여기셔야 할 텐데. 어르신의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소중히 여기기는요.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거예요. 말을 하고 보니 후회됐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렸거든요.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호텔 영수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나라는 26살 회사 후배 이야기도요. 어르신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연 씨가 외로우셨겠어요. 네, 많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린 2년째 섹스리스예요. 남편은 저한테 손도 안 대요. 저도 남편한테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고요. 우린 이미 끝난 부부예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지연 씨가 필요합니다. 저도 어르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저녁 5시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오늘도 샤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일이 또 떠올랐거든요. 네, 도와드릴게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어제처럼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샤워기로 어르신의 등을 씻겨드렸습니다.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르신의 넓은 등판이 보였습니다. 수영으로 단련된 광배근, 탄탄한 어깨선,
6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타월로 물기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샤워 중에 어르신이 갑자기 균형을 잃으셨어요. 저는 황급히 어르신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의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완전히 밀착됐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르신의 체온, 심장소리, 숨소리, 모든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을 더 꽉 안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 씨, 어르신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욕실에 울렸어요. 어르신이 천천히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을 넘을 뻔했네요.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순간이 좋았거든요. 남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가 없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어르신이 없으면 저도 외로울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이러는 게, 하지만 남편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잖아요. 2년 동안 나한테 손도 안 댔잖아요. 그럼 저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르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2시쯤 준혁이 들어왔어요. 술래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에서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모른 척 잠든 척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침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자는 척하지 마. 다 알아. 저는 눈을 떴습니다. 뭘 알아? 내가 그 할아버지랑 뭐 하는지. 준혁이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당신 착각이야. 착각. 내가 직접 봤는데. 뭘 봤는데? 어젯밤 9시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 1시간 넘게 있다가 나왔지. 그게 뭐 어때서? 간병하고 있었다고. 간병, 밤 10시까지. 준혁이 비웃었어요. 도대체 뭐 하길래 그렇게 오래 걸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더 의심만 받을 테니까요. 준혁이 제 턱을 잡았어요. 솔직히 말해. 그 영감이랑 자는 거지? 나 아파 말해. 저는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자고 있어. 만족해?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그랬어? 응, 정말 그랬어. 매일 밤.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샤워만 도와드렸을 뿐 이상은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혁을 화나게 하고 싶었어요. 당신도 유나랑 그러잖아. 나도 할 권리 있어.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방을 나갔어요. 거실에서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집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증거 잡을 거야. 그리고 이혼할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도 없어. 마음대로 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어르신께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증거를 잡으려고 한대요.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미 늦었어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어르신도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합니다. 오히려 지연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도요, 어르신.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꽉 안았죠. 어르신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샤워를 도와드렸습니다. 준혁이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킬 거
빨리 들키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욕실에서 평소처럼 어르신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슬펐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지연 씨, 우세요?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물이 들어가서 거짓말이었어요. 눈물이 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물에 젖은 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지연 씨 편이에요. 고마워요, 어르신. 그날 밤 욕실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순간이 소중했거든요.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올 때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집 문을 열었을 때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어디 갔다 와? 어르신 댁. 밤 10시까지? 응, 뻔뻔하네. 준혁이 비웃었어요. 증거는 잡았어. 내일 잡을 거야. 내일? 내일 일요일인데 집에 있을 거야.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못 가게 막을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마음대로 해. 어차피 들킬 거면 빨리 들키는 게 나아. 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일요일 아침 준혁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감시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왔고 부엌에 갈 때도 지켜봤죠. 감옥 같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됐지만 저는 집을 나갈 수 없었어요. 준혁이 현관문 앞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어르신께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남편이 못 나가게 막고 있어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르신이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준혁은 하루 종일 저를 감시했습니다. 마치 죄수를 지키는 간수 같았어요.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나올 생각도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준혁은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간척하고 어디선가 숨어서 저를 지켜볼 거라는 걸. 오후 2시쯤 저는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살폈어요. 누군가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댁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지연 씨,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네, 남편이 하루 종일 감시해서 못 왔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글쎄요, 아마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각오했어요. 저는 어르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평소처럼 점심을 챙겨드리고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 6시쯤 어르신이 샤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준혁이 눈치챈다면 그냥 싸우면 돼요.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요.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평소처럼 어르신을 씻겨드렸어요. 물소리가 욕실에 울렸습니다. 어르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고 저는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지연 씨, 어르신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지연 씨를 지킬 거예요. 고마워요, 어르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욕실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욕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래층에 사는 김씨 부부도 있었어요. 준혁이 증인으로 데려온 거였습니다. 저와 어르신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샤워 중이었고 제 손은 어르신의 몸에 닿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죠. 맞죠? 김씨, 이 꼴을 봤죠?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김씨 부부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머나 정말. 부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타월을 집어 어르신께 드렸어요. 어르신은 당황하며 몸을 가리셨죠. 나가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요. 하지만 준혁은 비웃으며 욕실 안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고 샤워기는 아직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증거였어요. 증거 확보했어. 이제 이혼이야. 준혁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김 씨 부부님 증인되어 주시죠. 김 씨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복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8층 부인이 맞은편 할아버지랑 밤마다 저런 짓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이 준혁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지연 씨는 순수하게 간병을 해주셨을 뿐이고, 순수하게. 준혁이 비웃었어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어르신이 더 말씀하려 했지만 준혁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변명 필요 없어. 이제 법원에서 만나시죠. 준혁은 김 씨 부부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하지만 수군거림은 계속됐죠. 욕실에는 저와 어르신만 남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 때문에 지연 씨가.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나는 정말 최악의 여자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댁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어르신은 자기 침대를 쓰라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짐이 현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준혁이 제 옷가지와 화장품들을 전부 박스에 담아놓은 거였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곧 보낼 거야. 집 나가. 저는 박스를 들고 다시 어르신 댁으로 갔습니다. 어르신이 놀라며 맞아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쫓겨났어요. 그럼 여기 계세요. 제 집에? 안 돼요. 어르신한테 또 패를.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요. 지연 씨가 곁에 있으면. 저는 결국 어르신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내는 제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는 0원, 준혁은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명시해 놓았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르신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 위자료는 제가. 아니에요, 어르신. 제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후회 안 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멀찍이 떨어졌었죠. 8층 부인, 맞은편 할아버지랑 바람 폈대. 부끄럽지도 않나? 저는 그런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이 그러시면 어떡해? 부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르신은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상처받으신 게 분명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네, 제가 이 동네를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로요? 부산, 아들이 있는 곳으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르신이 떠나신다고요? 아들이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아버지 울산에 계시면 안 된다고 부산으로 오시라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요? 지연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죠.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치시면 안 돼요. 이미 망쳤는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싫어요. 그런 식으로 끝내기 싫어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르신은 결심하신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어요. 원고 승소,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입증됨, 위자료 없음. 저는 15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 주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어르신이 보증금을 대주셨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 마음이니까. 짐을 옮기는 날 어르신도 함께 가셨어요. 원룸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의 결과가 이거구나.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르신도 이사 가셨습니다. 부산으로요. 이사 트럭이 떠나는 걸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 씨.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어르신.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어르신도 힘드실 테니까요. 트럭이 출발했고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어르신도 창문 너머 손을 흔드셨죠. 그렇게 어르신은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 씨, 저 최민호입니다. 부산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저도 고마웠어요. 그 시간들은 제게도 특별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뭔 거지? 15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67살 어르신과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잃었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나 봐요. 이혼도 모자라 그 나이 먹은 남자랑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더군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42살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후회하냐고 물으면 후회 안 한다고 대답할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어르신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도 어르신을 사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준혁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아마 유나겠죠. 준혁은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유나는 준혁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다 똑같구나. 준혁도 바람 폈고 저도 바람 폈는데 왜 저만 모든 걸 잃었을까요? 왜 준혁은 여전히 집에 살고 새 여자랑 행복하게 지내는데 저는 원룸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할까요? 여자만 손해보는 세상이구나.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원룸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준혁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아마 유나겠죠. 준혁은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유나는 준혁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다 똑같구나. 준혁도 바람 폈고 저도 바람 폈는데 왜 저만 모든 걸 잃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최민호 어르신과 보냈던 그 시간들, 욕실에서 나눴던 친밀함,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웃들과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새벽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7시, 겨울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제 원룸이 있는 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채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민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은발의 어르신이 저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어르신? 지연 씨. 저는 가방을 떨어뜨리고 어르신께 달려갔습니다.
와락 안겼어요. 어르신도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달 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왜 오셨어요? 부산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 씨 없이는 저도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울었죠.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어르신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어르신, 제 나이 67살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연 씨만 괜찮다면 이 좁은 방에서라도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어르신을 안았어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둘이 있으니 넓게 느껴졌어요. 어르신은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저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어르신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지연 씨, 네. 한 달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침대로 향했습니다. 눈은 서서히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둘만 남은 듯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진짜로 한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르신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본 사이에 더 단단해지셨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배 쪽에 안쪽 깊숙한 곳까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의 품에 안긴 채 잠에서 깼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르신도 눈을 뜨셨죠. 좋은 아침입니다. 지연 씨. 좋은 아침이에요, 어르신. 우리는 미소 지으며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매일 밤이 뜨거웠어요. 2년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없었던 제게 어르신은 모든 걸 채워주셨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다른 시에 있는 작은 요가 학원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어르신은 집에서 후배 교수들 논문 자문 일을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밤 서로를 안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르신은 42살인 저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밤마다 또다시 선을 넘었고 아침이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날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례도 없고 하객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 둘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그날 밤도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부부였으니까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남편 준혁은 유나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준혁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어르신이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어르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42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몰라요. 어르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별빛 낭독 황혼연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 출발하는 커플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오늘도 뜨거운 밤 되세요.